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같이 멘토링을 한번 해볼 분은 이름이 환타님이신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환타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사실 건축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편입한 학생인데요. 이제 네네. 기계공학과에 처음 오게 된 게 시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현업에서 시계 만드시는 분들 찾아뵙다가 음, 이제 이걸 만들려면 역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계공학과에 공부도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입한 이후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배우면서 기계공학과를 배우면 좀 더 복합적인 어려운 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점점 배우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서 로보틱스, 모빌리티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실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배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마지막 학년 사실 저번 학기, 네, 작년 1, 2학기 때 이제 공부가 뭐구나, 기계공학이 뭐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프로젝트에 적응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진로를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학연생도 겨울 방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1월 달이죠. 그때 시작해가지고 학연생 하면서 교수님들이 어떤 과제를 따오시는지,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외부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으시는지를 보면서 이게 기계공학이 깊게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렵고 물론 쉬운 게 어디든 다 없긴 하지만 다 음, 어렵긴 하지만 이게 대학원이란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 이제 교수님은 너무 앞장서서 많이 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길들이 잘 안 보여서 교수님께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학연생이라고 하면 학부연구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이게 길게 어플리케이션도 작성을 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도 볼 수 있지만 멘토링 신청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타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계공학과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특히 로보틱스와 기구 설계 모빌리티 플랫폼에 큰 흥미를 느끼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학부연구생으로서 관련 공부를 막 시작해 나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까 시계에 관심 있다고 하셔서 이런 기구 설계 같은 거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아직 제가 강점이 있는 연구 분야는 경험이 적어 제대로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 모빌리티 설계 및 제어 학부 연구생 과정을 진행하며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학점은 3점 후반 정도이고요. 재수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을 때는 최종 학점이 4점 가까이 졸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생 동안 교내 및 교회 창업 프로젝트, 교내 연구 종합 프로젝트 등을 참여하며 교내 대회상 수상, 교육부 주간 창업 지원, 교육 선발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학부를 보내며 지내다가 좋은 대학원을 가기에는 애매한 학점과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교수님께 이번 멘토링 신청을 통해 몇 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멘토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대학원 유학을 통해 현지의 거대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고 훗날 저만의 기술 창업, 즉 스타트업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자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고민들이 있어 교수님의 귀중한 경험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번,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 좀 길어졌으니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기계공학 전공자의 창업 사례.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유학하실 당시 창업을 목표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실제로 스타트업 씬에 뛰어든 동기나 선후배님들이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셨다면 현장에서 기계공학이라는 전공을 어떻게 살리며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신지 교수님의 시선에서 느끼시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거를 보니까 질문을 읽어보니까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다 읽고 한 번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제조업 하드웨어 분야의 로봇이나 모빌리티 같은 기계공학 기반 산업은 제조업의 특성상 초기 자본이 크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유학생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거나 혹은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하드웨어 산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지 현실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기술 경영 과정이죠. MBA 또는 기계공학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경영과 마케팅에도 관심이 있어서 기술과 경영을 융합하는 기술 경영에 깊은 이해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직접 복잡한 해석, CFD 같은 거죠. 그래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등이나 심도 있는 설계를 주도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술적 뼈대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 기계공학 대학원, 예를 들면 로보틱스라든가 설계 중심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경영대학원, MBA 등을 준비해서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창업을 목표로 할 때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줄지 교수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즉, 현업 트렌드상 신생 테크 기업이 많은데 이때 경영을 하고 싶다면 공학대학원이 아닌 기술경영대학원 선택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미국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대한 스타트업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셨네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환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이라든가 기계공학이라든가 어떤 기술 같은 것까지 두 가지에 동시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뭐 과학이라든가 공학을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경영 마케팅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자본을 일구고 스타트업 등을 하면서 뭔가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그런 진로를 희망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혹시 이 스타트업 관련돼서 아이디어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아직 지금 현재 이번에 네. 그 쪽 사실 부족하지만 이번에 한이은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를 나가면서 음. 그거를 스마트팜이랑 엮어서 아이템을 실제로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그래요? 네, 음. 스마트팜. 네, 맞습니다. 그런 그게 거 많이 사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엄청나게 장려돼야 되고 되게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을 도전해서 막 진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창업이 진짜 되게 좋은 진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이제 또 멘토링을 되게 오랜만에 하지만 이 멘토링을 한창 진행했을 그 2024년, 2023년 때랑 또 지금이랑은 굉장히 생태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취업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되지 않고 아마 주위에 선배들 중에 취업 잘 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한타님.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 비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찾아가지고 진로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모색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학년 학부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다만 이러한 희망사항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우리 환타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진로의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하거나 특이한 어떤 어떤 집단 안에 속하는 그런 진로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일단은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서 성실하게 아마 추진을 해야지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떻게 뭐 학생의 성공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제가 못하고, 다만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이제 기계공학 전공자의 창업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제 주위에서 이제 기계공학으로 미국에서 창업을 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 사실 제가 이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진로나 어떤 이런 사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유시 버클리를 졸업을 했고 여기서 만났던 대부분의 한인분들의 진로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의 어떤 동기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동료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인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에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보다는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많은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포닥 이후에 이제 슬슬 제 주위에서는 이제 교수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저같이 애플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뭐 자율주행 회사인 뭐 죽수라든가 이런 데도 제 직속 후배들은 이렇게 갔는데 얼마 전에 또 이번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들 많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회사에 잘 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회사는 모르겠지만 뭐 자율주행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뭐 등등으로 많이 입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도 지금 제 머릿속에 보면은 뭐 삼성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원래 학 회사에 이제 그런 보조를 받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LG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나온 학교가 UC 버클리라는 점입니다. UC 버클리는 정말 좋은 학교이고 입지적인 어떤 장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나온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유학생들보다 조금 더 진로가 잘 풀릴 수는 확률적으로 있겠고요. 근데 이게 아무나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회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위에 스타트업을 실제로 창업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인이 없어요. 한인은 아니고 제 연구실 이제 연구실 이제 동료가 이제 갔는데 얘는 이제 미국인이고 떤 것들을 창업을 했는지 봤는데 이 친구는 또 이제 그러니까 화학과입니다. 네. 화학과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약에 보여주면 이 친구가 엔트로픽 매테리얼 엔트로픽인데 이게 인트로픽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엔탈피랑 인트로픽을 같이 해서 이게 인트로픽 매테리얼스라고 하는 회사를 제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썼던 논문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허도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했고 아마 이런 것들 보시면은 실제로 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어떻게 스타트업을 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트로픽 매테리얼스에서 제가 옛날에 연구했던 이런 디그레이더블한 플라스틱스, 그러니까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스를 저랑 제 지도 교수인 팅슈 교수님과 그다음에 크리스포 델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순위에서 교수하고 있는 지금 세 명이 특허로 해가지고 이걸 같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스타트업을 한 친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타트업을 지금 잘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커리어스 보면 아마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 뭐 뉴스룸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스타트업 같은 거 궁금하시면 이런 거 좀 보세요. 이렇게 여기 테크크런치에서 하는 건데 스타트업 배틀필드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제가 이 온지 태 아, 영지 그걸 모르겠는데 뭐 2호 맞습니다. 이 온가요? 그래서 네. 그 유튜브랑 좀 비슷한 컨텐츠인데 이렇게 막 쌀업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 얼마씩 투자 받을 건지 뭐 이런 거 이제 배틀필드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요 내용으로 아마 준결승인가 하여튼 뭐 되게 높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로 하고 이제 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지인들은 스타트업을 실제로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네. 요 친구 여기 친구가 이제 에런 헐이라고 하는 내 친구가 이제 잘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같이 뭔가 좀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자꾸 멀다 보니까 뭐 좀 잘 진행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아마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일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어, 자본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즉 이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제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될 것이고요. 투자가 되게 중요할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전후로 소프트웨어가 중점인 컴퓨터 공학이 가장 대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 대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기회도 많았지만 사실 그 기회를 이제 수요와 그다음에 수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이 사실 중요했었고 그런 어떤 코딩 능력이라든가 어떤 UX, UI 디자인 등등의 어떤 능력은 사실 이런 제조업이랑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자본이 좀 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낮긴 했어요. 물론 그만큼 또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당장 돈이 엄청 많이, 자본이 엄청 많이 필요한 어떤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사실 이제 컴공 분야 쪽이 스타트업 쪽에 진출하기에 굉장히 저게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쪽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워낙 이제 너무너무 투자가 이제 많이 되는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살아남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인기도 요즘 보면 조금 시들시들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즉 질문하셨던 한타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이제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라든가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와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어, 그런 어떤 스타트업에 막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친구도 자기가 직접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배틀필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버클리 랩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혹은 학교에 소속돼 있는 연구실로부터 초기 스타트업 펀딩, 시드 펀딩 같은 걸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랩 스페이스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좀 까먹었는데, 옛날에 이제 막스 플랑크 독일에 있었을 때, 이건 이제 뭐 미국은 아니라 독일에 있었을 텐데, 이 막스 플랑크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엔터프레너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큰 연구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학교라든가 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장소를 대여해 준다든가 되게 싸게 거의 뭐 임대료가 거의 0원인데 막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코칭이라든가 제안서 쓰는 법을 알려준다든가 펀딩 오퍼튜니티를 제공해 준다든가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같은 거를 좀 도와준다든가 이런 식의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막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고 해도 이렇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소스를 잘 찾아서 어쨌든 최대한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잘 받아 넣은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굉장히 서포트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알아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여기까지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따로 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 저는 이제 뭐 우리 환타님의 꿈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과소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뭐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진로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신중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은 한번 가면은 이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적인 기계공학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막 재료과 화학과 이쪽에서 연구를 계속 융합적으로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돌고 돌아 이렇게 해서 진로를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있는 사실 저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학생이었고 사실 이제 막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교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불안했던 건 뭐냐면은 남들이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기계과의 그냥 일반 교수님들과 물론 다 희로애락이 있고 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커리큘럼 잘 따라가지고 그냥 잘 수업 듣고 잘 연구해서 논문 쓰고 학점 받고 졸업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막 이게 과도 다르니까 막 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논문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비슷할 거예요. 이게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학점을 잘 받거나 논문을 많이 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뭔가 의미 있는 기술을 빨리 만들어내서 남들은 별로, 그러니까 남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이공계에 몸담고 있는 기계과의 사람들과는 달리 막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이런 어떤 경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은 기술경영하고 기계공학 대학원 진학에 고민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또한 과거에 기계공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MBA라든가 기술경영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다닐 때도 매니지먼트 컨설팅 클럽이라고 하는 MCC라는 학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경영학회였는데 그런 경영학회 가가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경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4P 전략이니 뭐 이런 거 STP 전략이니 뭐 아니면은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수학 전략이라든가 뭐 옛날에 배워서 기억도 안 나지만 막 그런 것들을 막 배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걸 배우니까 좋기는 좋았어요. 왜냐면 언제 뭔가 같은 그런 걸 한번 배우니까 같은 기계공학도 애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저는 어느 정도 좀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교수가 되거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논문을 쓰는 어떤 메인 커리큘럼 또는 진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음.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값진 경험이고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 경영이라는 게 두 마리 토끼, 즉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경영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회사에서 잘 짜여진 시스템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가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내 전문성을 키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로를 편안하게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좀 계기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었던?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약간 어떤 거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2만 8천 명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판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이제 좋아하는 과목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걸 할 수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페이스북 유행할 때 페이지 만들어서도 이제 글들을 올려서 그때 이제 5, 6천 명 한 페이지가 있었고, 그리고 음, 또 몇백 명을 유지한 페이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마케팅,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 그리고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태프들 모집해가지고 스태프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회원들이 더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제가 만든 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계공학을 선택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하드웨어 사실 그런 건 이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싶다. 실제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컴퓨터 공학이 점점 올라왔던 시기였는데 그때가 딱 2019년에서 2021년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 당시에 얘기했던 그 시기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컴공이 막 엄청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컴공 대학원을 가셨던 이제 저희 친척 형이 계시는데 그 형께서 이제 저한테 그냥 조언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금 컴공 가면은 조금 진짜 그 산업에 뛰어들 때 시기가 늦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가 오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그럼 컴공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적용될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가 적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이제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겠다. 이제 지금 뭐 재료적인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려면 실생활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음, 그러면 하드웨어 해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계에 이어
그런 복합적인 일 때문에 기계공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계공학에 와서 이제 다양한 거 공부도 하고 뭐 편입을 했으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보다 기계공학부들이 그냥 정해진 뭐 더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본 대다수는 그냥 정해진 길 가고 이제 뭐 취업을 해서 그냥 그 자기가 한 분야를 그냥 그 배웠던 거를 그냥 쓰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거나 이런 거는 막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더 창업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창업 동아리 들어가서 외부 사람들, 다른 과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로 창업을 하는구나. 어떤 서비스 가지고 적용을 하는구나를 얘기해 보다가 느낀 게 대부분이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 두 분 만났을 때도 IT 쪽이셨고 한 분은 아예 그 마케팅 쪽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를 해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생각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부형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하시던 과제가 이제 그 차량에 이제 들어가는 페달을 밟아주는 로봇인데 이제 음, 네 그게 이제 뭐 그 차량이 이제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실제로 페달을 사람이 계속해서 밟으면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 교수님께서 로봇으로 대체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음, 그거에 이어 그 확장에서 교수님께서 그러면 조그마한 모터랑 기어를 설계해서 그 음, 페달에서 로봇 손으로 이어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제를 이제 발표하시고 제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수업이 끝났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같이 학부연구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는데 기계공학을 깊게 하다 보면 사실 되게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고 음, 약간 이미 있는 기구를 많이 참고해서 약간 뭐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고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가지고 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을 때 깊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긴 해야겠지만 이 깊은 이해를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가서 그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아이템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이제 대학원을 갈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기술자를 고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너무 제가 좀 AI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음, AI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 뭔가 불안감에서 오는 게 좀 커가지고 이게 이 방향성이 맞을까? 그리고 이 AI가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사실 이미 있는 레퍼런스를 공부하는 거니까 네네. 이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가는지 이게 레퍼런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보여주는 그런 스타트업의 사례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재료나 화학이나 이쪽인데 그쪽도 자본이 많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뭔가 합성을 하거나 화학 약품을 만들거나 할 때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어떤 합성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하드웨어 제조업이랑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컴공에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본지배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스타트업의 방향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제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하여튼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를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거를 경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신 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왕이면은 그런 걸로 수익 창출을 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기업도 좀 읽어내고 싶은 어떤 그런 도전 정신도 좀 있으신 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한때 막 컴공 같은 걸로 유행했던 시기가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다음은 하드웨어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또 그와 동시에 좀 AI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꽤나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런 성향도 있으신 것 같고 나름 그거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학부 연구생도 치밀하게 하셨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느껴져요. 저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면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시면 이게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열심히 실무를 하는 그런 실무자의 역할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무대가 바뀌어가서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관리자로 바뀌면은 이 공학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공학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인사이트라든가 어떤 직관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관리자라든가 어떤 이런 비전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직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논문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잘하고 논문을 잘 쓰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교수가 돼서 관리직과 같은 어떤 포지션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도 이런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좀 이제 경영자가 됐을 때는 이런 엔지니어라든가 막 캐드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설계하고 막 코딩하고 이런 게 멋있고 좋지만 내가 굳이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뭔가 회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너무 정확한가요? 아니, 모르겠는데. 너무 정확한가요? 왜냐면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뭐 제 경험상에서 비추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은 논문을 열심히 읽고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보고 책을 열심히 읽고 논문을 열심히 쓰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 밟아 나가서 그러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성과를 인정을 받았기에 제가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었던 거고 넥스텝으로 가서 제가 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을 때는 사실 저는 실험을 하지는 않지만 실험을 해 오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마치 내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한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서 디렉션을 결정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내가 잘하지 않으면 결코 음, 좋은 디렉션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음, 이제 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기술이 워낙 바뀌고 당연히 내가 했었던 실험이 아닌 정말 뭔가 다른 실험을 이제 학생들이 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어떤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직관이라든가 어떤 비전 뭐 이상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면 그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잘 투영이 됐을 때 그 학생들도 발전하고 제 연구실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다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학생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할 줄 알거나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더 나아가서 내가 펀딩도 따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도 받아야 되고 또 열심히 이제 네트워킹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뽐도 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지를 좀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도 뭐라 했냐면은 기본이 충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비유를 들자면은 뭐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런 셰프들이 실제로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다 막 양파 썰고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셰프들이 직접 양파 썰고 감자 썰고 사과 깎고 막 플레이팅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위치에 가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기본 실력이 없다면은 그 레스토랑은 절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타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나는 어차피 뭔가 경영학적인 어떤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뭔가 어떤 기업의 매출을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기업의 경영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뭐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다는 경영 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네. 어쨌든 결국 올라갔을 때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좋은 관리자, 좋은 리더가 될 때는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본 실력을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쌓지 않는다면 아마 나중에 갔을 때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음, 물론 상황에 따라 또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은 좋은 리더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영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한들 나는 지금 해야 되는 공부, 지금 필요한 연구를 잘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본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환타님께서 돈이 엄청 많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펀딩을 받아서 일을 하려면 어쨌든 누군가에게 제안서도 써야 될 거고, 내 제안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케팅도 해야 될 거고, 또 그 마케팅을 하려면은 소스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실제로 잘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어떤 기본 맞습니다. 실력들이 다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기계공학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설계 쪽과 관련된 회사를 경영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어차피 기계공학과로 졸업을 하시게 될 거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 그 아버지 세대나 아니면은 네네. 그 초기 창업자 세대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그냥 뭐 제가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만든 창업자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반도체를 만든 어떤 반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의 창업자가 사실 또 반도체를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맞습니다. 결국에 리더는 리더 나름대로의 그 역량이 있는 거고 꼭 내가 닭 맛을 알기 위해서 뭐 계란 맛을 알기 위해서 이제 치킨이 돼서 닭이 돼가지고 이제 알을 낳아볼 필요는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요즘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의 창업자와 최근의 창업자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최근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컴퓨터 공학 쪽에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기술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경영을 하는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뭐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GPT를 따로 아니면 LLM 쳐가지고 좀 알아보면 좋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AI 관련된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뭐 프로틴 설계하는 그런 회사라든가 자율주행 회사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기술하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경영을 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굳이 일일이 다 사례를 들지 않아도 환타님께서 워낙 창업 동아리 같은 곳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시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 텐데 조금 더 기술 쪽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 그러니까 환타님께서 기계공학 학부예요. 학부는 이제 기계공학부고 그 다음에 어쨌든 관심 있는 그런 어떤 분야도 기계공학과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분야도 제조나 이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과 경영 쪽에서 기술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 이게 결정지능이라는 게 있고 유동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결정지능이라는 거나 유동지능이라는 거는 이걸 좀 쳐보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결정지능, 유동지능. 하나는 이렇게 보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랑 이제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라고 딱 있는데 이게 이제 유동지능 같은 경우는 이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논리적인 어떤 이런 거라서 약간 이게 수학과 관련된 것, 과학과 관련된 것, 어떤 이런 정보 처리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거고 결정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 경험 문화, 그러니까 경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결정지능, 유동지능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같은 거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플루이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 어덜트후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한 20대 초반 후 중반 이때 최고의 절정을 찍다가 이제 점점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이때 수학과 과학과 기술 쪽에 해당하는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지금 최고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어차피 기계공학과에 오셨으니까 제 말은 만약에 네, 문과인 분들한테 갑자기 수학과학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어차피 기계공학과에 오셔서 그쪽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최고로 도달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학과학을 조금 더 해놓으면 이게 10년쯤 지나서 미드레이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관련된 일들을 잘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역으로 수학과학을 필요하다고 싶어서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이미 음, 인텔리전스 떨어져 있으니까. 즉,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지금은 높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기 되게 좋은 거지 반대로 10년, 20년 됐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이런 건데 마케팅 이런 게 뭐 문제 해결 능력과 거리가 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산업이라든가 분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라면은 이게 이공계 학생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였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래프들이 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유동지능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는 기왕이면 조금 더 기술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해서 남들과의 어떤 이런 격차를 좀 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그것이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만들어주고 그럼 이 결정지능은 어떻게 하냐?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지식과 경륜이 쌓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면은 습득할 수 있는 지능이 쌓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 나이인 20대 초반, 중반 이 나이 때는 기술과 경영 중에는 기술 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대학원을 열심히 가서 정말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해서 정말 공부를 하면은 정말 끝까지 한번 해봤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경영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음, 요즘 기술 경영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창업자들 보면은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박사학위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어려운 어떤 진로도 아니고 박사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 지적 성장 과정이고 내가 트레이닝 받는 지적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삶에 있어서 남들은 뭐 4년 동안 계속 대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년 더하기 5년에서 내가 박사까지 어떻게 7, 8년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은 좀 되기는 해도 생각보다 인생에서는 할 만한 저는 진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다들 박사나 대학원 같은 것들은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이 실수한 거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짤들도 많지만 제가 정말 장담컨대 당연히 모든 선택에는 그 선택을 만족하는 사람과 결국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한 짤들을 생산해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일이 꼬여서 잘 안 풀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 주위에서 박사를 하거나 대학원을 갔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삶을 물론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취업도 하고 하고 싶은 일 잘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저라면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기술경영과 대학원, 기계공학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실 때 저는 과감히 기계공학 대학원에 진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음. 질문 있으세요? 어, 사실, 어, 이게 연구를 제가 경험한 적이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음, 이 부분은 지금 질문하기는 아직 제가 이른 것 같고 좀 더 공부해보다가 나중에 또 교수님한테 따로 그 멘토링 있을 때 여쭤보거나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직 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근데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대학원을 이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쉽게 못 선택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뭐 어느 누가 자기의 미래를 잘 예측해서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학부 연구생도 하고 있으시고 물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학부 연구생에서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게 연구답지 않은 연구라든가 조금 뭐 학부 연구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엔 제한이 있으니까 생각에 하는 데 있어 좀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 그러기 때문에 석사라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 네네. 석사라는 과정도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박사로 가거나 석사는 이제 콜수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성격은 달라요. 만약에 좀 걱정이 되면은 일단 석사라도 좀 해보시되 그냥 석사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는 박사를 가긴 갈 건데 혹시 모르니까 석사를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정말 나는 훌륭한 연구자가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한 2년 정도 열심히 석사를 잘 하시다 보면 결국 내가 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네네.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되실 건데 제가 잠깐건데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남들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배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하면 박사라고 하는 이 연구라고 하는 일련의 어떤 활동이 나한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대학원을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또 대학원을 갈 때 있어서 어느 연구 분야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어느 지도 교수님 밑으로 가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은 미국으로 꼭 유학을 가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오늘 판타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무조건 창업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막 바이오 메테리얼스를 만들어서 신소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너는 미국 가지 말고 여기서 스타트업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연구실에서 어떤 지도 교수님을 밑에 가냐에 따라서 또는 같은 연구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또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미국 대학원 선택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절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삶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를 경험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배움의 깊이와 향이 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한국에서만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조금 한 평생 미국 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내가 유럽이나 일본 가서 살라는 것도 아닌데 한 평생 중에 5년에서 7년 정도 길면 10년 정도 외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셔도 스타벅스에서 맨날 마시는 커피랑 정말 이탈리아 여행 가가지고 아침에 에스프레소 두 잔 하나 마시면 진짜 맛이 다르거든요. 같은 커피 원두를 쓰더라도. 그런 것처럼 저는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미국 대학원은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해주기 때문에 전 당연히 미국 대학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미국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요즘 너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안해요. 이게 음. 그게 좀 있어요. 요즘 이제 이게 제가 유학을 막 준비했던 10년, 20년 전과 지금과는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유학을 가면 비자도 잘 나오고 취업 비자나 H1B 이런 것도 탁락 나와서 내가 미국에 정착하는 영주권까지 나오는 프로세스가 되게 깔끔해서 미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스태핑 스톤, 즉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 하나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로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나 사람들의 어떤 이 여론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일 텐데, 이제 요즘 같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케이스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반대로 오히려 능력이 우선시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종차별 받지 않고 능력으로만 인정받는다면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요즘은 한국 옛날에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에서의 연구 실력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굉장히 스페시픽하다, 세부적으로 되게 특수하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으로 가면은 그 연구를 못하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되게 확고하게 있을 때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한국에 혹은 내가 아는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는 하죠. 마지막으로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은 방금이라기보다 아까 이제 학생이 얘기하셨던 AI예요. AI가 저도 관심이 엄청 많아서 아시겠지만 2022년도부터 꾸준히 쓰고 있지만 매년이 아니라 매달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이 AI가 생기면서 예전에 어떤 그 미국의 연구소에 있는 대가 밑에서 연구를 하는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대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영어 논문 쓰는 게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영어 논문을 쓰려면은 영어가 모국어인 네이티브 교수님 밑에서 좀 공부를 하면 장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논문을 쓰더라도 지도를 좀 더 잘 받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은 LLM, 뭐 GPT나 제미나이가 논문을 거의 다 써줘요. 영어도 막 잘 해줘요. 진입장벽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생각엔 오히려 진짜 대가 밑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진짜 그 연구를 정말 연구 분야 내에 탑 오브 탑 밑으로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미국의 대부분의 교수가 탑 오브 탑은 아니거든요. 음, 미국도 다 보면은 진짜 좋은 학교, 그 좋은 학교 중에서도 또 진짜 그 연구를 정말 이끄는 대가 오브 빅가이 오브 빅가이가 있을 텐데 모든 미국에 있는 연구소나 학교에 있는 지도 교수가 다 빅가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해 봤을 때 나한테 맞는 대학원 진로라는 거는 그냥 10년, 20년 전에 무조건 미국 가라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만 나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학생들한테는 다 미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험이 더 많아요. 그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다 내 밑에서 열심히 박사까지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학생들에게 계속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내가 놓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 주는 가치가 있는 거고 학생들이 그런 한 미지의 세상 속에서 한번 서바이브 해보려고 하는 경험이 주는 가치가 저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학원 연구를 선택할 거와 더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미국만 간다고 해서 뭐 한국의 교수가 되거나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뭐 취업이 보장되거나 뭐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어, 사실 교수님께서 제가 편입하고 주변 분한테 교수님을 고려대학교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음, 고려대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교수님을 소개해줘가지고 유니스터디를 알게 되고, 그때 아, 이제 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도 강조하신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가 좀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음, 그 기본 이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아직 이쪽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음, 교수님께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연구를 하셨을 때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실 때 이제 어느 게 잘하는 거고 어느 게 못하는 건지 사실 그때는 판단이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이런 거에 대한 건 어, 학회나 이런 데 나가시면서 어, 어떤 경험을 하시면서 좀 느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경험이나 이런 시야. 사실 시야가 저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른 분들의 이제 시야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다른 분들의 그 볼 수 있는 깊이, 그 지식에 대한 깊이,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걸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런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늘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요약은 뭐 내가 성장했음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는가 요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기본 실력 뭐 아니면은 연구를 이제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뭐 발표하는 능력 쓰는 능력 그다음에 보는 직관 뭐 시야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게 어 이게 영어랑 비슷한데 영어 공부 아마 좀 해보셨을 테니까 영어 공부가 그렇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단어를 50개씩 외운다. 그리고 매일매일 문법을 뭘 한다. 이러면은 사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계단을 하나, 두 개 올라가다가 또 오늘은 이제 뭐 친구들이랑 술 마셔서 좀 꼬꾸라지고 또 다시 한번 공부하다가 뭐 꼬꾸라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어쨌든 뚝뚝뚝뚝뚝뚝 올라가면은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나나 지금의 나나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갑자기 안 보이던 세상이 이렇게 싹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계단으로 비유를 하면은 어제 나나 오늘의 나나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안 보였던 세상이 벽으로 막혀져서 내가 보이지 않던 세상이 갑자기 싹 보이면서 갑자기 내가 성장했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벽이 언제냐는 거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 벽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한 단계씩 계단을 올라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요. 그럼 매일매일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지각하지 않고요. 교수님 맨날 축제할 때 열심히 놀다가도 공부할 땐 또 와서 공부하고요. 숙제 있으면 숙제 내 힘으로 잘 하고요. AI나 솔루션 보지 않고 최대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수님이 뭐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준비해서 잘 미팅 자료 발표해서 일주일에 하나하나씩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제를 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면은 뭐 아침 9시에 늦지 않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자세.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원 다니다 보면 다 늦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내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는 애들과 학생들과 미팅을 8시 반, 막 9시마다 했거든요. 8시 반에는 한 특정 한 명만 있고, 방학 때는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9시마다 매일매일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은, 그냥 매일매일 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막, 오늘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잡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딱 일하고 가고, 해야 되는 공부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안 보였던 세상이 쓱 보여요. 그러면 성장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매일매일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논문 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논문 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실험 계획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수님한테 더 한 번이라도 미팅해보고 얘기해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그냥 과제는 내 힘으로 잘해가지고 이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려고도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능력과 이런 하나하나의 정성, 성실함,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안 보였던 세상이 싹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뭐 버클리를 합격했을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버클리 합격하기 한 달 전과 지금이나 저는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딱 보여지는 거고. 근데 또 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요즘 여러분들 뭐 디아블로 같은 게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노말이 있고 노말을 다 깨고 나면 또 갑자기 나이트메어로 가면서 또 다 깨고 그다음에 또뭐 헬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악몽도 가고 지옥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나는 노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 보스까지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깨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처음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정말 그 양자역학이나 고체 물리학 같은 거를 버클리에서 학부생이랑 수업 듣는데 17살 중국 애가 질문하는 걸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내가 느끼는 그 좌절, 그 괴리감, 막 이런 거 느끼면서 와, 씨, 나는 진짜 병신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막 문제 막 푸는데 하나도 이해 안 가는데도 막 공부해서 막 꾸역꾸역 하는데 옆에는 막 100점 받고 막
그럴 때 느끼는 이런 모멸감, 막 이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다시 또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또 그것도 또 점수 학점 뭐 A 받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디펜스도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졸업해 있어서 또 세상이 보였죠. 근데 또 세상이 보이니까 이제 또 애플을 가거나 포닥을 하면서 또 새롭게 또 벽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또 이것저것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교수 면접도 보고 있고 교수 면접도 보니까 이제 교수도 합격해서 이제 애들도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또 새로운 인생에서의 또 시련과 또 새로운 어떤 챌린지 앞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삶이 이런 거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매사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그 관성과 그 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도태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시고 왜냐면 저는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내 실력으로 내가 버클리 졸업하고 내 실력으로 내가 교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정말 사랑 없이는 내가 이 일에 정말 발 담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나는 항상 못할 수도 있고 나는 학생들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왜 못하는지를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어떤 겸손함과 성실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항상 감사함을 유지하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는 뽑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마 진짜 부쩍 성장해 있는 우리 환타님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나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저랑 같이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하시고 싶은 일들 용기 있게 하십시오. 요즘 학생들을 제가 보니까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역량도 우수하고 건강도 참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점점 학생들이 효율충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하려고 하고 도움되는 것만 탁탁탁탁 해서 굉장히 영리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는데 진짜 중요한 건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을 자꾸 시도하는 도전 정신.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거를 해봐야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시대가 다양해지고 기술 발전이 빠를 때는 나한테 맞는 진로를 정확하게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는 역량이 중요한데 나한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이걸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거를 알 수 있고 창업 동아리 가셔서 만나 보니까 아, 내가 창업하는 부분과 맞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과 또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것도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창업 동아리란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거를 느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효율이라든가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지금 있는 입장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다양하게 갖는 것. 저는 이게 학부뿐만이 아니라 젊었을 때 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진로를 하나하나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